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친정엄마와 시골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지만 나름 내실 있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는 곳은 시골인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나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업무의 대부분은 재택근무예요. 그러다 재택근무로는 무리인 미팅 같은 업무 처리는 서울로 올라가서 처리하곤 하는데, 그럼 또 서울 유명한 먹거리를 죄다 사서 엄마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딸입니다. 사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는 친정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피곤할 때도 덜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 꿈이 예쁜 정원을 가꾸며 여유롭게 사는 거라 그 꿈을 제 손으로 이루어드렸다는 게 뿌듯하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저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자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모녀 딸은 엄마 편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모녀에겐 남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저희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3살, 오빠는 7살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저희 남매를 낳아준 친엄마는 제가 돌이 지났을 무렵 자기가 철창에 갇힌 새 같다며 우울증을 호소하다 첫사랑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때 결혼 반지와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저희 오빠가 다 봤다는 거였고, 그래서인지 저도 저지만 오빠가 친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엄청 났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엄마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오빠가 가장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저희 아빠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빠는 도둑놈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그렇게 어린 여자를 데려와 애 둘을 키우게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저희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이혼하고 오갈 곳이 없어진 엄마가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사장인 아빠가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반찬과 아이들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다 감정이 싹트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즈음 저희 엄마가 일부러 사장인 저희 아빠에게 접근하려 애를 이용했다는 소문도 감내에 내야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문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더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내 마음이 당당하면 그만이죠. 설마 그런 각오도 없이 시작했을까봐요? 저는요, 다 괜찮아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제가 그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저희 아빠는 엄마의 그런 강단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나이에 비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보통은 재혼 후 보는 눈 때문에 애들 학교 행사는 안 갈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빠 기죽이지 않는다고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그래서 더 유명했던 사람이 저희 엄마였는데요. 저는 친엄마의 기억이 없다 보니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제일 예쁘고 제일 씩씩하고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참 동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저 역시도 소문으로 처음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저희 친엄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문이었어요. 소문의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죠. 어린 엄마가 저희 아빠의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문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친엄마라고 우기며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저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주 속상했구나. 사람들이 너무하지.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치? 근데 엄마는 다 괜찮아. 사실은 엄마가 우리 정아를 낳지 않은 건 맞거든.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정아가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엄마가 우리 공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빠랑 결혼까지 했는 걸 우리 딸 엄마 하려고. 정말?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내 엄마 하려고 아빠랑 결혼했어?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엄마 하려고 결혼했지. 오빠도 너무 예쁘고 우리 정아도 너무 예쁜데 어떻게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정아야, 친엄마가 아닌 건 너무 미안한데 엄마는 우리 정우 정아를 마음으로 낳았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았고 지금까지 키웠어. 그럼 엄마도 친엄마랑 똑같은 거 아닐까? 저는 지금도 엄마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엄마의 눈동자는 그 말이 정말이라고,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아빠의 공장이 어려워지고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남들 같으면 친자식도 아니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밖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저희 남매를 키우려 애를 쓰셨죠. 그리고 언제나 아빠와 저희들을 위해 엄마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저도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엄마는 잘 살 때도 생때 같던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희 엄마는 어려워져도 저희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오빠도 저도 딱히 사춘기라고 할 것도 없이 엄마의 사랑으로 컸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엄마의 결혼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재치자리도 서러운데 웨딩드레스도 못 입었냐고 제가 다 화가 나서 엄마와 아빠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별 말이 없는 아빠가 그날은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빠도 고마운 마음이 커서 엄마에게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화려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제의를 엄마가 거절했고 그냥 자기는 사진관 가서 넷이 가족사진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결혼사진을 가족사진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 아우, 똑같지 뭐. 엄마도 이 집 식구다. 증명하는 사진 있는데 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웨딩드레스를 못 입었잖아. 누가 못 입어봤대? 엄마 입어봤어. 드레스 한번 입어봤으면 됐지. 뭐 좋다고 2번이나 입나? 그게 더 창피하지. 그럴 돈 있으면 니들 좋은 옷 철마다 입히고 좋은 거 먹일 때 쓰지. 엄마는 다 필요 없었어. 이거 봐라. 아빠는 억울하다. 네 엄마가 이렇게 고집이 센 여자야. 그런데 아빠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다른 집은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다 벽에 걸려있는데 우리 집만 없잖아. 별걸 다 부러워한다. 나중에 시간 더 지나봐. 그럼 그 사진들 다 어디에 둘 건데? 우리도 벽에 가족사진 걸려있잖아. 엄마는 맨날 봐도 좋은데?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더 좋다. 저희 엄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한테 좋은 것보다 늘 아빠와 우리가 먼저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서 제가 다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고 아빠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빠는 빚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며 돈을 벌러 다니셨는데 그런 저희 남매에게 늘 함께 해주었던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그것뿐인가요? 엄마는 마치 자기가 슈퍼우먼이라도 되는 듯 밖에서 일도 하고 저희 남매 챙기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건지 늘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저러다 우리 엄마가 죽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가진 고생을 다한 엄마였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비싼 학원도 돈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고, 당시 축구를 하던 오빠한테도 축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 몸이 부서져도 저희 남매하는 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건 친엄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친엄마도 아닌 저희 엄마는 남편도 없이 저희 남매를 책임지며 그렇게 저희 공부까지 다 시키셨는데, 그래서 언제나 저희 엄마는 깡말은 최고였어요. 단 한 번도 살이 찐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밥 먹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저희 밥상을 차려주고 일을 하셨는데,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많이 먹었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 얼른 많이 먹어.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돈가스 했잖아. 오빠랑 싸우지 말고 똑같이 했으니까 나눠 먹어. 그렇듯 엄마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할 때 다른 아주머니랑 먹는다고 했지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자기 먹을 것을 아껴 저와 오빠를 먹이고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자란 저희 남매가 삐뚤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단 오빠가 엄마 지킴이를 자처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면 오빠한테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빠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먼저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대학도 같은 곳을 나왔는데 대학에 다닐 때는 서로 과가 달라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사회에 나와 회사에서 만나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사회, 그것도 한 회사에서 동갑내기 동문을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의지가 되고 단짝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좋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감정이 그대로 애정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여자인 저보다도 애정 표현도 잘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여러모로 좋았는데요. 주변에서도 남편이 워낙 저를 아끼고 잘 챙기니까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리만큼 둘이 매일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굳이 친엄마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부러 숨길 생각은 아니었고, 저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엄마가 내 엄마라고 생각했기에 괜히 남편에게 친엄마니 새엄마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다였죠. 괜히 알아서 선입견만 생기고 서로 불편해하느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로 졸지에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속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떼다 친엄마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땐 참 난감했죠. 딱히 잘못이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는 정말 친엄마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나를 키워준 엄마가 그냥 엄마라고, 괜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제가 쩔쩔맸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앞으로도 평소처럼 저희 엄마에게 편하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은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에 반면 저한테 하는 건 똑같이 잘해줬는데 어쩐지 저희 엄마한테는 사근사근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묻는 말에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가 하면 저희 친정에 있는 걸 불편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희 아빠에게는 잘 보이려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더 엄마 보기 민망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좀 챙기라고 눈치를 주면 자기는 사위이니 아버님한테 점수를 따고 싶다는 등 저희 아빠한테만 잘하려 했죠.
그런데요, 저희 아빠는 사위한테 1도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당신한테 자꾸 질문하고 뭐 하자고 하니까 귀찮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장인한테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하면 또 뚱 해서는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인 장모를 편하게 차별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제가 한마디 하곤 했죠.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 민망하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나는 그냥 장인어른이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솔직히 장모님은 어렵지. 게다가 새엄마 장모면 더 어렵지 않겠니?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라. 뭐? 새엄마 장모? 내가 그런 선입견 갖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장모 대접을 못하겠다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좀 어려워.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하물며 나는 자기처럼 속인 것도 아닌데. 야, 말이 그렇다고. 나도 시간이 필요해.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러다 결혼하고 남편의 첫 생일이 다가왔죠. 원래면 저희끼리 외식이나 하고 말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사위 첫 생일이니 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난색을 표했는데 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니 알겠다고 하고 같이 친정으로 향했죠. 그렇게 도착한 친정집엔 4인용 식탁이 어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는데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럼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았는데 정작 주인공인 남편은 감사하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저를 또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을 쓰셨냐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요. 이건 뭐 겸손한 건지 귀찮다는 건지 제가 얼굴이 벌개졌죠. 그러자 민망했는지 저희 엄마가 내 정신 좀 봐. 케이크를 사왔어야 했는데 음식한다고 깜빡했네. 조금만 기다려. 얼른 나가서 사올게. 하며 서둘러 지갑만 챙겨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며 오늘 자기 생일인데 이렇게 혼만 나야 하는 거냐고 자기도 억울하다 했는데요. 그때 마침 오빠와 새언니, 조카까지 도착해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새언니가 말로는 저희 엄마가 식구들 다 모여서 축하해주자고 바쁘지 않으면 집에 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새언니 생일도 저희 엄마가 매년 생일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언니는 저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작 챙겨줘도 고마운 걸 모르는 남편을 보니 그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빠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고요. 그러다 타이밍도 좋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시간이 맞았다고 하는데 아빠 손에 케이크 들려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 생일 케이크 같았는데요. 그걸 본 남편이 호들갑 쓰다며 난리가 났어요. 아우 아버님, 그 케이크 혹시 제 생일 케이크인가요? 세상에나, 사위 생일 케이크 사들고 오는 장인어른은 아버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애들 엄마가 깜빡했다고 사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산 건데 자네 케이크 좋아하나? 그럼 장모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제일 비싼 걸로 고르던데.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좋아하니 다행이네. 그러지 말고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우리 새애기도 많이 먹어. 우리 유리는 엄마 편하게 식사하게 할매 옆에 올까? 차서방 많이 먹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 차서방 생일 축하하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아, 네, 당연히 감사하죠.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다 민망하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유난스럽다고 해요. 유난? 에이, 사위 상 차려주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사위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야 자네가 우리 딸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이거 사실은 다 뇌물일세. 어머님도 참 이런 거 안 해줘도 어른이 잘하죠. 따지고 보면 제가 어머님보다는 더 가깝잖아요. 어? 말이 그렇다고 결혼했으니까요. 남편이 친정엄마보다 더 가깝죠. 아, 그렇지.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순간 저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째 그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새엄마고 자기는 남편이니까 자기가 더 가깝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먹으라며 바쁜 듯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저희 오빠도 제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는데 덕분에 남편은 자기 생일상 먹다 체하고 집에 와서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일이라고 해도 남편의 그런 못된 심보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 그거 무슨 뜻이냐고 제가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남편은 능글맞게 그러더군요. 내가 뭘? 나는 그냥 힘드시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소리였지. 솔직히 친딸 사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 오바?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친딸 사위가 아니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이럴 거면 혼인신고하러 갈 때 때려치우자고 하지. 아니 어떻게 그러냐? 결혼식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픈하지 않은 자기 잘못이지. 자기야말로 솔직하게 말해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말하면 결혼 못할까봐 일부러 속인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뭐 너랑 결혼 못해서 환장했냐? 오히려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괜히 우리 엄마한테 선입견 갖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거 봐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매번 이런 식이잖아. 내가 뭘. 나도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그러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막말로 자기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장모 대접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뭐라고?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내가 말했지? 나는 지금 있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에이, 여기서 왜 형님 얘기가 나오냐. 나는 솔직히 아버님보다 형님이 더 무서워. 아까도 나 노려보는데 목구멍이 탁 막히는 것 같더라니까? 이거 봐. 나 체했잖아. 남매가 어쩌다가 그렇게 새엄마한테 세뇌를 당한 거야. 아주 아들, 딸을 쥐잡듯이 잡았나 보지? 야, 차은석.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새엄마면 뭐 다 나쁜 사람이냐? 알겠어. 미안. 방금은 내가 실수했어. 완전 인정해. 그래. 우리 장모님은 다르지. 달라. 우리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또 잘못했지. 앞으로 장모님 대접 잘할 테니까 그만 성내. 내가 뭐 자기한테 혼나라고 결혼했냐? 그리고 이젠 자기 가족은 나야. 나를 좀 더 챙겨야지. 가끔 보면 자기는 아직도 친정이 먼저인 것 같아. 나 좀 서운하다. 나 봐봐. 우리 엄마 아빠보다 늘 자기를 먼저 챙기잖아. 남편은 이렇듯 결혼했으면 자기를 더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결혼한 이상 이제 내 식구는 남편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 이야기를 서운하게 할 때면 식구고 나발이고 속에 불이 났는데 그땐 이 역시도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제 생각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저희 친정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딱 봐도 거짓말 같은데 친정에 가기로 한 날만 몸이 불편하다고 회사 일이 바쁘고 핑계도 다양했는데 남편은 늘 그런 핑계로 저 혼자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몸이 불편해? 왜 갑자기? 아침까지 말짱했잖아. 몰라.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됐나? 화장실만 계속 가고 나도 죽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괜히 이런 몸으로 자기 집에 갔다가 실수라도 하면 민망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혼자 갔다 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왜 우리 집에 가는 날만 그러는데? 왜 화를 내? 내가 심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몸이 반항하나 보지.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
나는 원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자기도 나 없이 갔다 오는 게 더 편하잖아. 자기더러 나 불편하니까 친정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야? 됐다. 말을 말아야지. 알겠어. 그럼 너는 앞으로 평생 우리 집엔 발길도 들이지 마. 이제 마음 편해졌지? 전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 온 저를 보며 저희 엄마는 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차서방이랑 싸웠니? 왜 또 혼자 왔어? 라고 물으셨는데 왜 그리 미운 사이만 찾는지 저는 그만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괜히 화살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오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데요. 옆에서 새언니가 말려서 금방 끝났지만 그땐 정말 엄마한테 미안하고 오빠한테 서운하고 이게 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인 것 같아 친정에 와서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온 딸한테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며 됐다고 하는데도 제 차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줬는데요. 집에 와서 엄마가 싸준 것들을 열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고 엉엉 울었는데 남편은 그걸 다 보면서도 머리만 극적일 뿐 자기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저는 결혼 전에 저보다도 더 살가운 사람이 남편이니까 결혼만 하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장모님 하면서 애교를 부릴 남편 모습만 상상했지.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왜 장모 대접을 해줘야 하냐고 싸가지 없게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기 전에는 저희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예비사위였거든요. 저희 집에 갈 때면 저희 엄마 드릴 거라고 직접 꽃다발도 사오고 어디 교회에 좋은 꽃이 있으면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가자고 코스 다 알아서 짜오던 남자였는데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게 잘하던 예비사위가 진짜 사위가 되고 달라졌으니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이 서운했을 텐데요.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차서방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미안하고도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이 되었고 그날은 아빠가 출장이 잡혀서 저희끼리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날도 남편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해서 그냥 두고 저 혼자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식사값은 제가 계산했는데 평소엔 오빠 내외가 자주 사니까 제가 한번 사고 싶었어요. 마침 남편도 없겠다 잘됐다 싶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챙긴 영수증을 남편이 보게 되었는데 아주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형님도 있잖아. 자기가 왜 그걸 다 내. 아니 애당초 장모님도 그래.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지. 무슨 남의 자식 등골을 빼먹겠다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냐? 이렇게 이성의 줄을 끊고 뚫린 입을 나불거렸는데 저는 제 앞에 있던 쿠션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죠. 남의 자식 등골을 빼먹다니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말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뒤늦게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지도 지 잘못을 아는지 친정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만 해주면 시키는 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문을 몰랐던 저희 엄마는 바보처럼 사위편을 들었는데 차서방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딸이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네 무슨 돈 사고나 여자 사고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뻔뻔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화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정화가 저랑 안 산대요. 저 정화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래 내가 왜 차서방을 모르겠어. 정화야 그러지 말고 차서방 좀 용서해 줘라. 우리 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휴 참
우리 애가 원래 저렇게까지 성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저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전전긍긍하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는 지도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혼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나름의 노력을 하더군요. 전처럼 우리 이번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여기 갔다 올까? 여기 북한강 뷰가 죽인데 라면서 우리 엄마를 챙기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좋아하는 엄마를 보곤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한 번 넘긴 저희 부부였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죠. 하지만 남편은 눈 가리고 아웅했을 뿐 진짜 마음을 바꿔먹지 않았더군요.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공장이 망한 이후 아빠는 지방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까운 지방은 출퇴근을 했지만 먼 곳은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하셨는데 그때 아빠가 거제도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했던 아빠가 집에 오지 못하셨어요.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였는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집에서 들은 엄마는 앞치마를 입은 채 쓰러지셨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아빠가 온다고 아빠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보호자가 쓰러져서 저희 아빠는 병원에 한참 동안 계셔야만 했었는데요. 그날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기가 제대로 내조를 못해 아빠가 그렇게 먼 곳에서 잘못됐다고 자책을 했는데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탓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오빠가 저는 엄마 챙기라고 하고 자기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로 나머지 일을 수습했는데 남편도 뒤늦게 도착해서 오빠를 도왔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라고 그게 고맙더라고요. 새언니는 저랑 엄마를 챙겼고요. 그렇게 저희는 힘들게 아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엄마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빈소에서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자기가 따뜻한 밥이라도 더해서 먹이는 건데 자기는 아내 자격도 없다며 내내 울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우니 또 저를 끌어안고 오셨는데 아빠 발인을 마치고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만 애가 탔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저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그랬거든요. 배우자인 엄마 앞으로 모든 돈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 쓰시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저더러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남긴 재산 그리고 보험금 그런 건 모두 엄마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엄마는 또 싫다고 하셨어요. 됐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니? 니들 가져. 니들 아빠잖아. 엄마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만 있게 해주면 그걸로 됐어. 생활비도 보낼 것 없다.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 그래? 엄마가 모르나 본데 자식보다도 배우자가 먼저야. 엄마, 쓰시기 싫으면 그냥 가지고만 계셔. 아빠가 우리한테만 아빠야? 엄마 남편이잖아. 나는... 그래요. 나도 우리 와이프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엄마 하나 책임 높질까봐? 됐어. 너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너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아. 그럼 생활하는데 좀 낫잖아. 대신 절반은 정아 주고. 정아 너도 대출금 그거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엄마, 지금 아빠 보험금으로 우리 대출금 갚으라는 거야? 오빠도 나도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길을 쓰고 우리 대학 공부시켰잖아. 이 돈은 엄마가 관리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나도 오빠도 엄마한테 짐만 됐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들이 왜 짐이야? 엄마는 좋아서 했어. 니들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한꺼번에 자식으로 받았는데
엄마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딨니? 엄마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니들 엄마 할 거야. 그때는 내 배 아파서 니들 낳고 아빠랑 100년 해로할 거야. 저희 엄마는 정말 바보예요. 자기 힘든 것도 저렇게 좋아서 했다고 말하는 바보. 그래서 저희 남매는 더 엄마를 감싸고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돈 안 받으면 이젠 정말 남남처럼 살겠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서 선을 긋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선 긋고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는데 그때 엄마의 눈동자가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그렇게 거의 어거지로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저희 남매였는데 남편만 불만이 가득했죠. 형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며 지금 그 많은 돈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판 남한테 준 거라며 혼자만 불안에 떨었어요. 자기는 당연히 자식이 반반씩 나눠 갖는 게 맞다고 저를 달달 볶더라고요. 아무리 돈 앞에 좋은 사람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아빠 유산이 마치 자기 돈이라도 생각하는 듯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러면서 저희 오빠까지 의심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들이 어딨냐고. 저희 오빠가 저를 속이기 위해 쇼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형님이 뒤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어. 자기만 순진하게 당하는 거라고. 자그마치 10억이야. 정신 차려야 해. 10억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한테 맡긴다. 이러다 자기 눈 뜨고 코 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우리 남매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돈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었죠. 그러면서 화가 났던 마음이 급속도로 차분해졌는데 저도 그냥 인정하기로 했죠. 이 불신감과 선입견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이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치사한 건 알지만 저는 오빠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헤어질 마당에 제가 남편 놈을 감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새언니 빼고 둘만 보자고 했고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는 사이 오빠의 주먹은 연신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 오빠를 보내면 그놈의 생사를 보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 한참 혈기왕성했을 때 오빠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희 엄마가 생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저희 오빠 어른도 되기 전에 전과자 되는 줄 알고 저랑 엄마랑 엄청 떨었는데 그날 오빠는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강냉이를 다 털어놨거든요. 오빠의 손 몇 뽀가 다 나갈 정도로 어찌나 주먹을 휘둘렀는지 아빠는 오빠를 크게 혼냈지만 엄마는 오빠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모습에는 저희 엄마에게 계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날 이후 오빠는 주먹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던 오빠의 주먹이 그날은 꼭 사고를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쓰러진다고 그냥 나는 깨끗하게 이혼할 생각이니 다시는 접근 못하게 겁이나 좀 주라고 부탁했는데요. 제 부탁이 무색할 뻔했죠. 정말 찰나였는데 하마터면 그 인간 강냉이도 다 털릴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저랑 저희 오빠가 세뇌를 당한 거라고 했는데 무슨 저희 엄마가 사이비 종교 교주도 아니고 저희가 속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이대로 그냥 꺼지라고 했는데 저희 오빠도 부들부들 하는 주먹을 겨우 참고 너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났다가는 오늘 참은 것까지 제대로 혼내줄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말고 할 재산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었죠. 그리고 집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그건 팔아서 대출금 상환하고 또 반반 나누기로 합의했죠. 그런 과정에서 시댁에서도 저희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시아버지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 아들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셨어요. 시어머니도 너는 이혼당해도 싸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남편만 제정신이면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결혼식 이후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게 됐을 때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다며 저에게 잘 해드리라고 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의아해요. 저런 인성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저런 속물아들이 태어났는지. 그리하여 남편놈은 저랑 이혼하고 본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저랑 나눈 반반 재산으로 혼자 살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일단은 엄마 옆에 있기로 했는데 그냥 마냥 어린아이가 되고 싶더라고요. 엄마 밥 먹고 엄마랑 같이 자고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문득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혼하고 수중에 돈도 좀 있겠다.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차린 게 지금의 회사인데요. 남들은 저더러 무대뽀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망할까봐 얼마나 쫄았는데요. 그래서 회사를 차린 직후에는 일도 없는데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때 옆에서 저한테 용기를 준 사람도 저희 엄마였어요. 우리 딸은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리고 키우면서 느낀 건데 우리 딸이 운이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겁먹지 마.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리고 망하면 어때? 엄마가 있는데. 그냥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계속 주는데 제가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고생한 끝에 저희 회사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그럭저럭 잘 되게 되었어요. 작은 사무실에 책상 2개로 시작한 사무실은 서울 한복판에 이름난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엄마 말대로 제가 또 운이 끝장나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창업한 이후 이직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젠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엄마가 사는 집을 팔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지금의 주택을 고쳐 이사를 왔어요. 사람들이 다 제가 엄마가 관리하는 아빠 보험금으로 회사 차리고 집을 지어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마가 자기 꿈이 시골에서 정원 가꾸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때부터 시골집을 물색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 및 유산은 엄마의 묘책으로 잘 보관 중인데요. 한 번은 엄마는 그 큰 돈을 혼자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며 그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제 책상 속에 넣어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가 알려줬는데요. 그 통장 도장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 도장을 언제 넣었는지 오빠 자켓 주머니에 넣어두고 메모를 적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땐 저도 저희 오빠도 웃고 말았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이은실 여사가 아니냐며 우리는 평생 엄마한테 잘하자고 약속까지 했네요. 그때 저희 엄마가 활짝 웃으며 그러셨거든요. 통장 명의는 내 거, 통장은 우리 딸이 소유하고 도장은 우리 장남이 갖고 있으니 이만하면 공평하고 투명하지. 우리 이 돈은 정말 의미 있게 쓰자.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오빠도 이런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행복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딸인데요. 엄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원으로 나가서 물을 주거든요. 그때 보이는 엄마의 미소는 100만 불 미소인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약속했어요. 앞으로 엄마는 제가 지금처럼 쭉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앞날은 모른다고 하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 엄마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놈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준 상처를 잊지 못하거든요. 아마도 그놈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 꼭 자기 같은 여자 만나서 지가 뭘 잘못했는지 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듯 선입견 같지 않고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세상일 되길 소원하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한창 깨를 달달 볶아도 시원찮을 신혼기간인데도 저와 남편은 어느 때보다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름 아닌 시누이 때문이에요. 저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생애 처음 사기를 당했는데 저를 속인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거든요. 사연을 적고 있는 이 순간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 정도로 시누이는 제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 동생 때문에 저랑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랑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하게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저희 시부모님을 뒷배로 삼은 채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괘씸한 마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편은 군지대 이후 복학한 복학생이었고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처럼 군복무를 하고 복학한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타 대학 출신이라서 신입생 때부터 한 강의실에서 부대끼며 지내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무리에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건 뭐니 해도 팀별 과제였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먼저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다른 조원들은 저와 한 조를 이루는 게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준 덕에 과제가 끝나갈 무렵엔 다들 친해져서 졸업할 때까지 뭉쳐다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누나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였는데 그러다 사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 때문이었어요. 제 졸업을 앞두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몇 년 전 아빠가 하시던 일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가세가 기운 데다가 그 일로 인해 부모님이 주변에 손을 많이 내밀게 되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집에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북적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거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놀랍게도 저희 아빠한테 가장 많이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작은아빠와 고모들이었죠. 솔직히 아빠 친구들과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던 건 이해가 가요. 저희 아빠를 돕다가 자신들도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형제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저희 부모님이 자기들 학비도 대주고 시집장가도 보내줬으니까요. 받을 때는 알뜰하게 챙겨가 놓고는 정작 우리 집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집만 빼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명절도 같이 지내고 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듣고도 가족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오기는커녕 작은아빠와 두 고모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힘든 소리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식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캐나다에 사시는 외삼촌이 급하게 들어오셔서 장례 일정 내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이 부족하기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 남편이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손발이 되어주었고 관을 들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에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저희 아빠 관을 들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남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지 도무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예요. 너무 고마워서 장례가 끝나고 엄마가 봉투에 돈을 담아 남편과 친구들한테 건넸는데 그마저도 남편이 거절하더라고요. 동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받아줘요. 상현 학생 아니었으면 민영이 아빠 장례식 제대로 못 치렀을 거예요. 어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속이 깊은지 정말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게. 엄마는 남편 손에 억지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엄마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에 대해 제 남편한테 고마워하시거든요. 몇 년 뒤 외삼촌 덕분에 저희 집 상황이 나아져서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꽤 살만해졌어요. 아빠 장례식을 계기로 많이 가까워진 남편과 저는 사귀는 중이었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엄마도 제 남편에 대해 굉장히 호감이 있던 터라 무척 반가워하셨거든요. 외삼촌 도움으로 시작하게 된 엄마 가게가 자리를 잡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마자 엄마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제 남편한테 고급 양복을 사준 거였어요. 남자는 좋은 양복 한 벌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 민영이 아빠가 살아생전에 그랬거든. 양복은 남자들한테는 전쟁터에 입고 나가는 갑옷 같은 거라고. 좋은 갑옷을 입어야 몸에 상처가 안 날 거 아냐. 엄마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회사원으로 지내던 제 남편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좋은 양복이라고 생각하셨던가 봐요. 직장인 월급으로는 사기 힘든 고가의 양복이었지만 엄마는 망설임 없이 구입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몇 년 뒤 제 남편이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서게 될 줄은 몰랐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귀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희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찾아와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때 이미 제 남편을 보시고는 미래에 당신 사위가 될 거라는 걸 예감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마치 제게 세뇌하듯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이나 돈이 아니더라. 널 얼마나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네 아빠를 봐도 알겠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 자기가 아무리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말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다르다.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사람 마음은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상현이처럼 널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 돈 많은 남자보다 그런 남자가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저희 엄마가 제 남편을 일찌감치 사익감으로 점찍은 것과 달리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막 사귀기 시작하던 무렵 주말에 남편이랑 극장에 갔다가 신우이한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손을 잡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눈치 빠른 신우이는 단박에 우리 사이를 캐치했고 바로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했던가 봐요. 다음날 남편이 제게 전화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민영아, 혹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자기 집에? 부모님도 계실 텐데 혹시 자기 여동생이 부모님께 우리 사이 얘기라도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러시네? 좀 부담스럽지? 에이, 아니다. 그냥 내가 엄마한테는 잘 얘기할게. 아니야, 자기도 우리 엄마가 불편할 텐데 참고 만나줬잖아. 그리고 나 원래 어른들한테 인기 좋아. 엄마 친구들도 다들 나 예뻐하시거든. 속으로는 많이 떨렸지만 일부러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안 그런 척 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용기 내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민영이라고 그랬나? 우리 상현이랑 같은 과 친구라며. 그럼 동갑이겠네? 아니요, 제가 1살 많아요. 제가 전문대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한 거라서요. 저는 제 학벌에 별다른 컴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말에
어머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전문대? 어머, 나는 상현이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요, 재밌게 놀다 가요. 방금 전까지 말을 놓으시며 편하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존대를 하시며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옆에서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신우이도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어머님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내 제게 존대를 하셨어요. 상대가 내게 존대를 하는 게 대놓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신경이 무딘 건지 아니면 제 남편이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작된 어머님의 존대에 대해 남편은 아무 이상을 못 느끼더란 거예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지만 초면이니까 존대를 하셨던 게 아닐까? 오히려 반말을 하시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자기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나도 분명히 그러려니 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을 놓으시다가 내가 전문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깍듯하게 존대를 하셨다는 게 문제라고. 그건 선을 그어놓고 이 안으로 들어올 생각 말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한마디로 나를 자기 애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야. 자기는 그걸 모르겠어? 글쎄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얼마 뒤 제 생각이 맞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그제야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보러 나갈 거야? 아니야, 내가 손은 봐서 뭐해. 그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신뢰되는 일인데. 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선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풀어.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잘 얘기를 해보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끝내 어머님 강요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 여성분께 자기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선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었지만요. 선자리 이후 어머님은 상대방 부모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더 이상 남편을 선자리에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집에 찾아가면 마치 저를 없는 사람 취급까지 하면서 외면하셨거든요. 어머님을 뵙고 오는 날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 싫다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엔 내가 믿고 기댈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눈치를 주셔도 끝까지 남편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저를 떼어낼 궁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결혼을 질질 끌며 제가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보다 3살 아래인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우이 부부는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몇 년 전 회사를 나가 개업을 했고 결혼 이후에 신우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서방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말로는 서방님 댁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보다 먼저 하게 됐다고 하셨지만 그걸로는 저의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신우이가 결혼하고 이듬해 저희가 식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이러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예, 니들은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니? 어떻게 자식을 연년으로 십장가를 보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니? 그러니 결혼은 좀 기다렸다가 해. 당장 결혼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엄마, 이런 게 어딨어요. 애초에 결혼은 상의보다 우리가 먼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상의 시댁에서 결혼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쩌냐고요.
주변 사람들 이목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양가 가족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으로 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이번만큼은 남편도 지지 않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치시더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그깟 몇 년을 못 기다려서 궁색하게 스몰 웨딩을 하겠다는 거니? 그동안 내가 축의금으로 주변에 뿌린 돈이 얼만데 그거 회수도 못하게 스몰 웨딩이야?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깟 축의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깟 돈 조금 받자고 다 큰 자식 결혼까지 미루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말이 안 데? 너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축의금을 받아야 그 돈을 메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야 어떻게 결혼해서 네 가정을 꾸리고 살겠니? 아무튼 길게 말할 거 없다. 잔말 말고 기다리라면 기다려. 사실 저희 시댁이 돈에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버님은 서울 토박이로 서울 시내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땅값이 좀 비싼가요? 예전엔 버려진 땅과 진배 없던 땅들조차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가격이 올랐으니 그 덕에 작지만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집도 2채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의금 때문에 자식 결혼까지 미루겠다고 하시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건 저와는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했으니 저도 참 답답한 사람이긴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이젠 어머님도 더는 핑계를 댈 명목이 없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누이 내외가 자신들이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아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올케 언니, 어차피 신혼집 들어갈 때 리모델링 공사는 한번 해야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10년도 더 된 집인데. 언니도 알겠지만 리모델링은 어떤 업체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집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최고라니까요. 뭐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그이가 이쪽 업계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오빠 신혼집인데 동생인 내가 직접 나서서 진행해 드릴게요. 시누이는 저희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아는 사람한테 리모델링을 맡기면 좋기야 하지만 사실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서 자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좀 되더라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보다 저렴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빌라를 샀던 거였고요. 돈이 있다면 저희도 확 다 뜯어내고 내부를 싹 고쳐서 시작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싱크대랑 샤시 정도 바꾸고 나머지는 벽지 정도만 새로 갈아서 살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어요. 언니, 어차피 혼수 마련할 자금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안에서 내가 집안 가구며 인테리어 제품까지 싹 해줄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봐요. 리모델링에 가구까지 다 해주겠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니? 전문가 시누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고마워서 넙죽 절이라도 하겠다.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안목이 좋겠니? 전문가인 네 시누이 안목이 좋겠니? 될 것도 없는 게 무슨 고민을 해? 안 그래도 이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머님이라서 저는 혹시라도 이 일로 어머님 눈밖에 날까봐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동생이 기껏 생각해서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시누이한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일체를 맡기게 되었어요. 공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보름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아가씨,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아직 바닥 공사도 안 끝났잖아요. 언니가 리모델링에 대해 뭘 알아요? 아니, 집이 어지간해야 공사를 서두르든 하죠. 이건 뭐 뜯었다 하면 여기저기가 문제투성이니 어떻게 공사에 진척이 있겠어요? 집을 사도 어떻게 이런 집을 사서는
네가 우리 그이 얼마나 보기 민망한 줄 알아요? 그리고 언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럴 때 집주인은 공사 늦는다고 닥달할 게 아니라 인부들 간식이나 챙겨가며 비를 맞춰줘야 하는 거라고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신우이한테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욕만 진탕 얻어먹었어요. 어찌나 말에 가시를 세워가며 소리를 치는지 창피해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그렇게 공사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결혼식 전날까지도 내부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바닥 다 깔았는데 언제 내부 인테리어 끝내고 가구를 들이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리모델링 안 하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상희한테 얘기해 볼게. 늦어도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제대로 완성해 달라고 말이야. 미안해. 괜히 내 동생 고집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사실 남편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결혼 준비도 그렇고 회사 업무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집 문제까지 더해서 정말이지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었어요. 결혼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2번, 3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에 집 문제는 남편한테 맡겼는데 글쎄 일이 더 커졌지 뭐예요. 남편이 집 리모델링 문제로 신우이랑 다툼을 한 모양인데 그걸 본 어머님께서 저를 집으로 호출하신 거예요. 정작 당신 아들은 부르지도 않고 저 혼자만 말이죠.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너 하나 집에 들이면서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우리 상현이랑 상이 이날이 때까지 소리 높여가며 싸워본 적 없는 애들이야. 그렇게 의좋던 남매가 너 하나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질이다.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심력기차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당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지낼 집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호텔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같은 빌라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공사를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통의 아가씨한테 일정 조율을 부탁했던 건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어머님이 더 화를 내시지 뭐예요. 그러게, 애초에 죄송할 짓은 왜 하니? 말로만 죄송하다고 그러면 일이 해결된다니? 너 하나 때문에 남매가 빈정상해서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린다고. 집을 구할 거면 제대로 된 집이나 구할 것이지 어디서 돼지우리 같은 걸 집이랍시고 사들여선 내 딸 고생시키니.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아직은 결혼식 올릴 때가 아니라고 했니 안 했니? 돈 좀 모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렸으면 될걸. 그렇게 결혼식 올려달라고 닥달을 해대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거잖아. 너 전생에 결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거니? 내 아들한테 그렇게 달라붙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설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러는 거야? 나 죽고 나면 우리 집 재산 네 손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고. 집 문제로 시작했던 어머님 훈계는 말이 길어질수록 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2시간을 꼬박 어머님한테 욕을 먹고 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점점 한계점에 다다랐고 어머님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리기 시작하더니 시야가 뿌옇게 변하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이미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는지 제가 병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옆에는 남편이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었고요. 제 손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영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너 잘못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잖아. 엄마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기절을 한 거야? 밥은 또 왜 그렇게 안 먹고 잠은 또 왜 그렇게 안 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이라고 하더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참지 말고 나한테 화를 내. 너 자꾸 참기만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길래 남편이 저를 붙들고 애처럼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동안 집 때문에 스트레스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왜 피해자인 제가 신우이랑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한 남자를 애처럼 펑펑 울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살짝 각성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태어난 이후 저는 저희 신혼집으로 갔어요. 바닥엔 공사 장비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더군요. 일단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사진을 찍었어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며 부자재와 쓰레기까지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걸 신우이한테 톡으로 보냈어요. 공사를 비롯해 인테리어까지 마무리 가능한 날짜를 보내달라고요. 안 그러면 공사대금 한 푼도 못 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대금을 못 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애초에 가능하다고 했던 마감 날짜 2주나 더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집에 와보니 벌써 며칠째 공사도 안 했다고 윗집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네요. 평소에도 공사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는 공사 시일이 촉박하다고 그러더니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아가씨 쪽에서 도저히 공사 마무리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맡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신우이는 그제야 강아지처럼 낑낑대면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인테리어까지 맞춰놓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못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엉망으로 대충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흙먼지 날아다니고 있을지 모르는데 아가씨가 우리한테 뭔가 확신은 줘야 하잖아요. 아 진짜 좋아요. 공사가 완료 안 됐거나 하자가 있을 시 공사대금의 3배 보상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언니가 사람을 질리게 하는 면이 있는 거 알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언니를 반대했나 했더니 이제 보니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네. 잔뜩 삐친 신우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일단 구두라도 약속을 받아낸 저는 결혼식 전에 끝내야 할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무사히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몰디브 풍경 덕에 그동안 머리를 꽉 조이던 고민들이 하나둘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5박 6일 동안 업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곳에서 모처럼 꿈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돼서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그자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둘 몰려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 문제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신우이는 남편한테 리모델링이 완성된 집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제가 쪼아댄 효과가 있었는지 꽤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구와 집안 분위기였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집을 꾸미던데 신우이가 해준 인테리어는 다소 어둡고 올드해 보였거든요. 신우이는 앤틱 가구라서 그렇다며 신경 써서 좋은 걸로 넣어줬더니 트집이냐고 문자로 툴툴대더라고요. 아무튼 직접 보고 판단하자 싶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저희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앤틱 가구라고 해서 저희는 앤틱풍의 새 가구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앤틱이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앤틱 가구지 이건 누가 봐도 남이 쓰던 일반 중고 가구였어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상태도 더 형편없었고요. 나무 탁자는 물을 먹어서 그런지 상판이 갈라진 곳이 꽤 있는 데다 침대 역시 헤드가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가구들 중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가죽 소파에는 얼룩까지 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앤틱 가구야? 그냥 중고나라지. 자기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아니 비싼 가구라서 추가 비용까지 들었다더니 가구들 꼴 좀 봐.
누가 쓰다 버린 걸 집어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잖아. 이런 걸 어떻게 써? 이 기집애가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저히 먼지 물을 얼룩져 있는 소파에 앉고 싶지도 않아서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방 싱크대가 이상하게 기울어진 느낌이 들지 뭐예요. 그래서 상판에 볼펜을 올려보았더니 돌돌돌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본 대로 기울어진 게 맞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닥 미장을 잘못했는지 집안 곳곳에 마룻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의자며 식탁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의심에 의심을 물고 온다고 하나가 거슬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타일이며 욕실 타일도 엉망으로 붙어있고 개수대랑 변기는 어디서 쓰던 걸 뜯어온 것처럼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사진 찍기용 말고는 어느 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래놓고는 1억 2천이나 받아먹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신우이랑 통화를 하겠다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던 남편은 하려던 전화통화는 못하고 온몸이 쫄딱 젖어서 나왔더라고요. 아이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세면대 물이 사방으로 튀어. 아, 진짜 이 기집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게 해주면 되지. 일단 어머님께 전화드려. 저녁 때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아가씨 내에도 오라고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집안의 하자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원래 봐두었던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리모델링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시간이 되셔서 바로 와주신 덕분에 1시간도 안 돼서 대략적인 견적을 뽑을 수 있었어요. 이거 죄다 중고로 끼워넣었네요. 아, 요즘에도 이런 양심불량이 있나. 이 모델은 한 10년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이게 모양만 그럴듯하지 완전 예쁜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이런 거 안 쓰는데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기본조차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와, 내가 더 화나네? 그런데 그 순간 업체 직원이 거실에 놓인 탁자를 보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더니 신우이 내외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추가 공사 대금이랑 인테리어 추가 비용을 준다고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면세점에서 사온 선물을 드리고 신우이 내외한테는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부부가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은 봉투 속을 확인한 즉시 처참하게 구겨졌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아니 주겠다던 돈은 안 주고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고. 이 기집애가 개수작? 그건 우리가 할 소리지. 너도 그렇고 매제도 그래. 리모델링을 그따위로 해놓고 돈 받을 생각을 했어? 업체 사람 불러서 견적 냈더니 바닥까지 다 뜯고 배선공사까지 다시 해야 해서 최소 8,000원 든다고 하더라. 이것도 기본만 했을 때가 8,000이지 니네가 공사한답시고 망가뜨린 것까지 고치려면 수천이 더 들지도 몰라. 거기다 네가 사다 놓은 가구들. 참, 가구도 아니지. 당근에서 무료 나눔받은 탁자를 앤틱 가구라고 120만 원을 내놓으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자 신우이는 되려 더 뻔뻔한 표정으로 반박을 했어요. 누가 그래? 그게 얼마짜린데? 오빠, 아무리 새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동생인 내 말도 못 믿고 이렇게 사람을 쓰레기를 만드냐? 오빠,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야, 내가 오늘 그 탁자 무료 나눔한 사람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야. 네가 발뺌할까봐 네가 그 사람이랑 당근에서 톡했던 거 사진까지 찍어왔어.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거야? 남편이 휴대폰에 찍힌 대화 내용을 보이자 신우이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눈길을 돌렸어요. 아가씨, 나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아가씨가 그랬죠? 공사가 제날짜까지 안 끝나거나 하자가 있을 시 공사 대금의 3배 변상하겠다고. 나 이거 녹음까지 다 해놨으니까 모른 척할 생각 말아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 녹취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니까
거기 아가씨가 우리한테 공사 대금이며 인테리어 제품 가격 명시해서 보내준 명세서거든요. 여기에 토탈 금액 적힌 거 보이죠? 그 금액의 3배 보내주세요. 기간은 일주일 줄게요. 그 안에 입금 안 되면 나 바로 고소 들어갈 거예요? 그 말에 시누이 내외는 물론 어머님도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어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러네.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네. 아주 온갖 저주까지 퍼부으시며 난리를 치셨죠. 어머님, 이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저한테 예의 좀 지켜주세요. 저도 어디 나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저 대접 안 해주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절대 대접 안 해줄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좋은 것도 공짜가 없고요. 나쁜 것도 공짜가 없어서 상대한테 욕을 하면 똑같이 욕 얻어먹고 칭찬을 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대접받고 싶으시면요, 저한테도 대접해주세요. 아셨죠? 그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고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4일 뒤 남편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시누이가 낸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내주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다 받아 챙겼어요. 쉽게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도 또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배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 부부는 그때 변상받은 돈으로 집을 깔끔하게 수리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번 일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저는 앞으로도 쉽게 봐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